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내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앞서 어제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을 뛰어넘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이어가면서 집값은 10년 만에 하락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오늘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더해지며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의 극단적 선택도 소폭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1,000억 원대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따낸 여행업단체 대표의 업체들이 국가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고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압도적 가결이 확실시되면서 합병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주민투표가 사기라고 규탄했고 유럽연합 EU는 투표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과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법원은 오늘 새벽 이 전 평화부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관련있는 사건입니까?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쌍방울 사회이사를 내려놓고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원받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병원비와 휴대전화 통신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뇌물공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의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과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를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인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 관계를 캐물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교류 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대북 사업을 주도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 발목 걷기라면서 날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제재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 걷기가 오만과 독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분명 민주당이라면서 정쟁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 속셈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 건의안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아마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해임 건의안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외교가 정쟁 이슈화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진 미지수입니다. 일단 양당의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김 의장은 상황을 지켜보며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간 대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 며칠째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고성과 언쟁이 난무해 상임위 회의가 파행하고 별 관계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등 몸살을 앓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이 계속됐고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제가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 고성이 난무한 끝에 운영위 전체 회의는 시작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정회해야 했습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똥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튀었습니다. 시급한 방역사령탑 공백 해소를 위해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은 야당의 맹폭과 여당의 엄호가 반복되는 날선 신경전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을 이땡땡으로 불렀다는 건데 유감 표명도 듣지 못한 채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국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소리 전문가들이 소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들어보면 전혀 그 MBC 자막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함께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민생입법은커녕 정쟁만 반복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 폄훼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속의 단어가 바이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애초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이 대통령 발언에 주목한 이유는 비속어가 들려서였고 이 때문에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우방 동맹국인 미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비속어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과연 왜 일부 언론은 우리도 특정할 수 없는, 누구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이른 시간에 특정해서 자막하고 그것을 반복 재생하고. 순방 때 브리핑에선 비속어를 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제는 그것마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발언 속 단어는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영상 기자단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통령 발언은 정확하게 확인 검증되기 전까지 보도할 수 없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여당에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있어서 최초 보도 언론으로 지목된 MBC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직접 당사자로서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을 안 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기조는 MBC의 보도를 문제 삼는 데 집중해서 끝까지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MBC가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함에도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에 보낸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민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MBC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22일 오전 9시 인터넷에 보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예방한 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도쿄 회동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도쿄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DMZ를 방문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 think your visit to DMZ so it's very symbolic demonstrations of your commitment to security and peace on the nation. 해리스 부통령 역시 DMZ 방문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메시지의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We take that relationship seriously and we stand with you in the face of threats.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작전 관련 브리핑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비롯해 일본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회동도 이어가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면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임명직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오늘 모두 심리합니다. 법원이 심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입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로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결까지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후보군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교수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장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도 제기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검사의 수사 기소권 침해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청구인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로 바뀐 검수완박법 두 번째 공개 변론. 지난 7월 변론 때의 위장탈당 같은 절차적 위헌 여부와 달리 이번에는 법안 내용과 자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근거로 검사가 헌법상 수사 기소권을 보장받는지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로만 제한해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에 수사 기소권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확대됐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겐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타 헌법의 체계적,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라도 검사에게 독자적으로 수사권이 전속한다 이런 규정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재판관들도 날카롭게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 주재자의 지위는 법률로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 불가피합니다.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발을 남발하는 예를 들면 사람들 이런 또 고발 전문 단체의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재판관들은 이번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평의를 열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지만 시점은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론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집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통째로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건데요.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감찰을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붙여넣고 상관의 도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 뒤늦게 위조 사실을 안 검찰이 감찰을 벌였지만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윤 전 검사는 3년이 지나서야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6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짧게 한 말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윤 전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지주사 회장이라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감찰과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익위의 의뢰를 받아 다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고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가짜 표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 고소장 전체를 복사해 붙여넣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관 명의로 가짜 수사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같은 민원을 반복해낸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내 사건을 각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고소인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조 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은 앞서 검찰 기소로 판결이 확정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검사에 대해 2차례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끝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초가 됐던 감찰 무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6월까지로 공수처는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넘어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08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 103.6에서 108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달 연속 상승세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04.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휘발유 가격 하락이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에 자신감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10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7월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인 주택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0.5%,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0.4% 각각 하락했는데 2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떨어진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집값 하락세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연초 3% 안팎이었던 모기지 금리가 6%를 훌쩍 넘긴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 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나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국 방위와 미국 국익 보호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한국 주권 방어와 함께 미국 국익을 지탱하기 위해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는 오래된 동맹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고 영내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현지 시각 27일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 닷새 동안 치러졌습니다. 4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닷새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선관위 방송은 15에서 20% 개표 결과 찬성률이 96%에서 9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지역 모두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영토 합병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편입안이 가결되면 오는 30일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의회 연설에서 연방 가입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치러진 병합 투표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 치러진 영토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가짜 주민투표는 아무 정당성도 없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추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화재 현장에 있던 화물차를 국과수로 옮겨 감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과 손 등이 묶인 상태였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방호복을 입은 경찰 과학수사대가 건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출입문 등 곳곳에서는 감식 작업이 분주히 진행됩니다. 74살 여성 A씨가 고시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낮 12시 50분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채 침대 위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안 나더래요. 배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를 갔다가 우리 집을 왔어. 고시원 건물주인 A씨는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 A씨가 괜찮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아침 8시쯤 A씨가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는 주변 주민의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그 아침에 8시쯤에 집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낮에 뭐 심으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동네 주민이 갔었대요.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A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 등도 확보해 용의자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폭행 범죄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데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각한 2차 가해는 물론 보복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혼자 집에 있던 중학생 A양을 찾아온 또래 청소년들.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지만 일행이 더 있었습니다. B군을 포함한 남자 3명과 여자 3명 등 10대 6명. 이들은 A양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한 17살 B군이 A양을 방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겁니다. A양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B군을 찾아갔는데 B군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술에 취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B군은 경찰이 오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본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한들 나 촉법인데 어떻게 처벌할 거냐?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서 저지른 다른 폭행 범죄로 수배 중이던 B군은 현재는 체포돼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 조치됐고 이후 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군에게 보호 처분이 내려졌지만 A양 악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A양 집에 왔던 일행들이 SNS상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담은 협박글과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버젓이 올린 겁니다.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A양. A양 부모는 B군을 강간치상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5명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B군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A양 부모는 혹여라도 내 딸이 보복당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복수심을 갖고 앙금을 갖고 다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그 법 자체도 없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솔직히 가장 걱정이 되죠. YTN 홍석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며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걱정인 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청년층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서울 지역 화장장 예약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꽉 차는 등 포화 상태입니다. 대유행 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였던 코로나19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2% 늘어난 31만 7,68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도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대유행 첫 해인 지난 2020년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건데 특히 여성의 경우 10대 사망 원인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포함됐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30명으로 코로나가 사망자 수 증가에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다른 연령대 비율은 다 줄었는데 유독 청년층인 10대와 20대, 30대는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특히 더 이제 취약한 계층에서 이 자살 관련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청년층이 이제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암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간암과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YTN은 최근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의 형태로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당시 관련 인건비를 허위 청구했다면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의 수상한 수의계약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YTN 취재진에 잇따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었고요. 감시감독 체계가 그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A씨의 1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세금을 포함해 372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 400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지만 그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업체가 청구한 명세서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지자체에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복리후생, 명절상여, 퇴직금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구청 역시 업체가 인건비로 타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업 내부 사정이라서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고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제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용역을 담당한 업체들이 국고를 횡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쓰인 여러 재반 비용은 투명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몸에 좋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요구르트가 다양한 형태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당류와 지방, 단백질 함량이 천차만별이라 구매하기 전 영양성분 표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요구르트 판매대입니다. 마시거나 떠먹는 제품부터 설탕을 뺀 무가당 제품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달았었는데 먹을수록 점점 단맛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신제품 나오는 거 있나 싶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당이 있는 플레인이 있고 당을 아예 뺀 플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당을 아예 뺀 플레인만 좀 구입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요구르트의 당류 함유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당류 함량은 7.4g으로 조사됐습니다. 당류가 가장 적은 제품과 많은 제품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한 번에 다 마실 경우 식약처가 권고한 가공식품 당류 1일 섭취량을 절반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소비자가 당류 함량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품 제조 시 설탕 등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도 달랐는데 그릭 요구르트가 마시는 요구르트보다 평균 지방과 단백질 함유량이 각각 20배, 5배 더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구르트 제품과 유형별로 당류나 지방 등 영양성분 차이가 커서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또 이른 아침보다 식후 섭취하는 게 위산에 의해 유산균이 사멸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3도, 대전은 1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또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내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앞서 어제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오늘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압도적 가결이 확실시되면서 합병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주민 투표가 사기라고 규탄했고 유럽연합 EU는 투표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어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비속어가 논란의 본질이라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이 바이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MBC는 대통령실로부터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받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해당 발언이 보도되기 전 민주당 의원 비서관이 보도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대통령 비서실이 MBC에 보낸 질의서입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등 6개 항목에 걸쳐 답변을 부탁한다고 돼 있습니다. MBC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최고 권력기관이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에 보냈다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MBC 사장 또는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한 명이 국회에 와서 허위 방송에 대해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국익을 해치는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면 언론 노조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새로운 폭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MBC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22일 오전 9시 한 사이트에 올려진 글입니다.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영상에 잡혔다. 대통령실에서도 보도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 분위기다. 곧 보도가 나온다는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MBC 제3노조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라며 특히 곧 보도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대통령 발언을 MBC 기자로부터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곧 보도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번 논란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이 언론의 왜곡 보도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셀프 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진실이 뭔지,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행했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 관료들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행태입니다. 객관적 보도라면 그 보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 제가 2002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연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소리 지르지 말아요. 귀먹은 사람 없으니까.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위성곤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 의원 169명 전체 명의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외교가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박 장관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 건의안을 휘두르다 국민 피로감만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도 방문했는데 순방 논란 속에 정책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양복 윗도리를 벗고 아이들과 추억의 시장놀이에 나섰습니다. 1,000원에 해줘, 이거를? 돈 받아야지. 돈 얘기. 1,000원, 옳지. 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도 참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부모와 보육 종사자, 전문가와 둘러앉아 소중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 좀 지나서 좀 걸을 정도 되는 애들이, 애기들이 오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윤 대통령은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부모 급여 도입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 성장과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였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예산 280조를 쏟아붓고도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면 개편하고 인구 문제 근본 해법인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명 사상자를 낸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도 찾았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만나서는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화재 원인을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순방 후폭풍으로 시끄럽지만 윤 대통령은 일단 논란에는 거리를 두면서 정책 민생 행보를 강화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것을 두고 표현 논란이 빚어졌죠. 우리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밝혔지만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회담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기 개양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절차와 표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회담이라면 깃발을 양쪽에 걸어야죠, 정식으로. 그게 기본이죠. 네. 그다음에 기자들도 그 취재를 해야 되고 우리 기자도 못 들어오겠다면서요. 역대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 두 차례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두 정식 정상회담으로 양국 국기가 개양됐고 취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식을 차리지 않고 회담이 성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했던 영국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0분간 회담을 가졌고 201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기 개양도 취재진도 없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 만남을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에이펙 정상회의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정상 간의 만남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회담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담의 형식보다는 정상 간에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분 정도 회담을 한다면은 서로 간의 핵심 주제를 갖고 짧은 시간 내에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정상회담이라면 국기 개양과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비무장지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해리스 부통령이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법원에서 세 번째 맞붙습니다.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 신문에 모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5건. 이번 신문에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핍니다. 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5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문합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 첫 신문에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승기를 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 만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어 이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게 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애초 비대위 전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당헌을 고친 뒤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 전 대표와 비대위를 토대로 당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러설 곳 없는 양측이 또 한 번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이 많고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문 당일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집권 여당 비대위가 또 좌초할지 아니면 이 전 대표 정치 생명이 위기를 맞을지 중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원이 한 번 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제 갓 출범 2주를 넘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첫 비대위 좌초 때보다는 당내 혼란이 덜할 수 있지만 또 비대위를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8일 날 심리를 하는지 판단을 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은 저희 페이스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서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향으로 사퇴 수습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면 법원이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로 다음 달 초 국정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윤리위원회 판단이 중대 변수입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원권 정지보다 강력한 징계는 탈당 권유나 제명밖에 없어 윤리위가 사실상 이 전 대표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명될 경우엔 이 전 대표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게다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란 점도 이 전 대표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집권 여당의 운명을 가를 법정 공방에 다시 한번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 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연관성을 계속 부인해 오긴 했지만 최 씨 소유를 인정하는 이상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 씨 측은 재심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는 태블릿 PC가 꼽힙니다. 태블릿 PC 안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최 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지난 1월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을 땐 압수가 해제된 거로 여겨지는 만큼 태블릿 PC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직접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연관성을 부인해온 최 씨에게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최 씨 측은 전문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 씨가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 원장님께서는 재심 청구를 할 것도 고려하고 계십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이른바 제2의 태블릿 PC에 대한 반환 소송은 아직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망친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가 하면 항의 시위도 거세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국경의 모습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주차장으로 변한 도로는 16km나 됩니다. 러시아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병역을 피하려는 러시아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징집령이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러시아를 도망친 사람이 26만 명이 넘습니다. 징집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는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보여 징집센터 등 정부 건물 수십 곳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체포되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 전역에서 2,3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arbitrarily detained and for the authorities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peaceful assembly.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간 국민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 7월 총격을 받고 숨진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일본 무도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참배 행렬과는 대조적으로 국장에 반대하는 성난 민심도 각지에서 드러났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해드립니다. (8년 8개월간) 일본을 이끌었던 역대 최장수 총리 아베 신조. 국내외 4,300여 조문객은 추도사로 또 헌화로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天はなぜよりにもよってこのような悲劇を現実にし、命を失ってはならない人から生命を召し上げてしまったのか、悔しくてなりません。 국장 행사장 앞에 설치된 헌화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っていうお礼を伝えたくて、それで住んでるのは奈良に住んでますからね、もう申し訳ないって謝りました。 전직 총리가 한낮에 총격을 받아 숨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2달 넘게 지나면서 추도 분위기는 국장 반대 여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국장 당일까지도 곳곳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장이 열리는 시각,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국장 결정은 헌법 위반이며 아베 정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これを許してしまったらもうどんどんね恐ろしい国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う。やっぱ反対する声を出さないとやっぱり世の中が変わらないというのはひしひしと感じるので。 추도 분위기가 반대 여론으로 돌아선 것은 옛 통일교와 자민당의 오랜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165억 원에 이르는 국장 비용을 쓰는 것도 비판을 불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행한 국장 결정으로 내각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는 국장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예산 내역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전체 회의를 열고 김성원, 권은희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었고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 각각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 18일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도권의 심야 택시 부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완화 후 택시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말이 되면 심야 시간대 이동이 더욱 증가해 택시 부족이 심화할 거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당이 선정한 7대 입법과제 등으로 민생 우선을 내세우면서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강조할 거로 보이는데요. 오후에는 제주로 이동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저녁엔 제주 당원 지지자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에서 민심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이튿날인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식 면담을 진행합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또 스카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도 면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정계 인사와 경제인들의 다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제임스 클리버리 신임 영국 외교장관과 제7차 한영 전략대회를 열고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워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반도체와 원전 등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추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화재 현장에 있던 화물차를 국과수로 옮겨 감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당시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담배에 과일이나 박하 등 다양한 향을 첨가해서 쓴맛을 줄인 것을 가향담배라고 하는데요. 이 가향담배가 흡연을 쉽게 시작하게 만들고 금연은 훨씬 힘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가향담배를 금지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전혀 없어 국민 건강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를 처음 피울 때 가향담배가 영향을 줬나요? 흡연자 3명 중 2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2배가 넘습니다. 흡연자가 되는데 가향담배가 한몫한 겁니다. 연세대 김희진 교수팀이 13살에서 39살 사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흡연자 중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은 77.2%로 2016년 조사 때보다 12.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층이 많았는데 18살 이하 청소년 흡연자의 경우엔 85%가 가향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또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비가향담배로 시작한 사람보다 현재까지 흡연자일 확률이 1.4배 높았습니다. 금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나 현재 금연 중인 비율은 17.0%로 비가향담배로 시작한 사람의 금연 비율 19.6%보다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위해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가향담배에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본련에 멘톨, 박하향을 제외한 어떤 향도 넣지 못하게 했고 2024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모든 가향담배를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도 뒤이어 가향담배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게 규제의 전부. 일부라도 가향담배를 규제하려던 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첨가물이나 캡슐 담배 규제 같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는데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보다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양담배로 인해서 흡연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막는 것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만큼 늦기 전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쌀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논 갈아엎기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다 자란 벼를 짓이기고 지나갑니다. 바닥을 무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항의하며 농민들 스스로 논을 갈아엎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철인데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그 마음을 애써 억누릅니다.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그러나 논을 아무리 뒤집어도 넘쳐나는 쌀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제 뒤에 성처럼 쌓여 있는 게 바로 지난해 난 벼, 그러니까 구곡인데요. 8월 기준 농협의 구곡 재고는 약 31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농민 불안이 커지자 최근 당정은 올해 말까지 쌀 총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더해 쌀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겁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가을마다 논을 갈아엎어야만 정부가 쌀 매입량을 임시로 늘려주는 일회성 대책의 반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금 쌀값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껴나갔다. 그래서 이 쌀값 문제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는 쌀 의무 매입이 제도로 굳어지면 쌀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되뇌 수도 있고 그만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대신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당 견해차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처리 결과에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3도, 대전은 1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가을 캠핑이나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